한국의 핵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가 외교부 관계자의 전화 한 통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일촉즉발의 현 상황에 짧지 않은 자신의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한 통의 전화는 어떤 전화였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교수라. 보통 아침마다 세계 뉴스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런던 하늘은 잿빛이었고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 시계는 오전 8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갓 만든 홍차를 앞에 두고 이제 막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영국 외교부의 사라 캠벨이었죠. 사라는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만 전화를 걸곤 했어요. 데이비드 리처드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줘야 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사라, 진정해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이 복잡해요. 그녀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거 들었죠? 이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순간 속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항상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었죠. 데이비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사라가 이어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홍차를 옆으로 밀어두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 중 하나였어요.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왔는데 그들이 자체 핵무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국제 정치에 엄청난 지진 같은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컴퓨터를 켜서 일정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오늘 저녁 9시에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미 티켓은 예약해뒀어요. 사라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한국인들은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의 지식을 존중하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도와줘야 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다시 기대 앉았어요. 홍차는 이미 식어버렸고 저는 그것조차 잊은 채였죠. 창밖으로는 우산을 쓰고 캠퍼스를 서두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평범한 하루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최신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발표된 공식 성명들은 차분하고 외교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뜻을 읽을 줄 알죠. 걱정과 어쩌면 두려움마저도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따라 훑었어요.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낀 좁은 땅덩이. 북쪽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핵보유국인 중국이 있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받는 일본이 있어요. 한국은 마치 모든 이들이 무기를 지니고 있는 방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껏 그들은 미국이라는 친구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그 친구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실 가방에 연구자료와 노트북을 챙기면서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 길거리 음식 냄새,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까지 생생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야 할 것인가? 집에 가서 짐을 싸며
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국방부의 박 국장님, 서울대학교의 이 교수님, 어쩌면 청와대 사람들까지도요. 핸드폰이 또 울리더라고요. 비행기 일정이 담긴 이메일이었어요. 12시간도 채 안 돼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고, 이번 출장에서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죠. 거리에서 차들을 피하며 길을 건너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무기나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맹 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한국의 결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런던에서 긴 비행을 마치고 나니 다리가 뻣뻣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죠.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찾아야 할 답들도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공항은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반짝이는 바닥까지 여전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어요.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더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았고 승객들을 훑어보는 눈빛도 더 예리했어요. 심지어 입국 심사관의 평소 밝은 인사도 오늘따라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업무인가요? 아니면 여행인가요? 그녀가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물었어요. 업무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더 좋은 상황에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죠. 공항 철도가 빠르게 서울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풍경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가고 곧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형형색색의 광고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뒤로 뭔가 불안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국방부의 박 국장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바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즉시 답장을 보내고 바로 그분의 사무실로 향하기로 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니 평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짙은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몇몇은 미국 정치나 방위 정책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을 읽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청소년은 핵무기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이상하게 느껴졌을 장면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 이들이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지지할까요? 그런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들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오후에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창이 반짝거렸어요. 보안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제 여권과 신분을 2번이나 확인한 후에야 들여보내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2명의 하급 장교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다가 제가 들어가자 입을 다물었어요. 박 국장님의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어요. 비서인 이 선생님이 조용히 목례를 하며 저를 안내했지만 평소처럼 웃진 않으셨어요. 박 국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문 앞으로 안내해 주셨죠. 사무실은 6달 전에 왔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한반도 지도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박 국장님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서 꽤나 지쳐 보이셨어요. 데이비드 국장님이 일어나서 저와 악수하며 말씀하셨어요. 빠르게 와줘서 고맙네. 영어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지만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무거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 맞은편에 있는 가죽 의자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남산에 우뚝 선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그 광경은 우리가 북한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해줬죠. 차로 몇 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국장님이 2 손을 책상 위에 모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오랫동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왔네. 그것이 우리 안보 전략의 근간이었지.
국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재선은 모든 걸 바꿔놓았네. 그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지. 우리 미래를 운에 맡길 순 없어. 에어컨이 은은하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저는 국장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외교적 언어로 최대한 신중히 표현했지만 국장님의 말은 한국이 핵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봤네. 기술적인 능력은 충분해. 우리에게는 과학자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원도 있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는 거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선생님이 들어와 녹차 2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가셨어요. 익숙한 차향이 긴장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 국장님이 책상 위에 쌓여있는 신문 더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신문 헤드라인은 안보 문제와 지역 긴장을 다루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피했던 질문을 사람들이 이제 묻고 있어.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에 우리 안보를 의지할 수 있을까?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가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국방부를 나서며 해가 서울 스카이라인 뒤로 저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퇴근길에 오르고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느라 바빴죠.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밝게 빛나는 식당 간판, 쇼핑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차와 버스 행렬. 하지만 이제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그 기운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폭풍 전의 정전기 같은 긴장감이랄까요?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은 이 나라의 500만 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일이었죠.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제가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대학교였어요. 익숙한 듯 지하철에 몸을 담았죠. 서울대학교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길을 따라 저는 이 교수님 연구실로 걸어갔어요. 캠퍼스는 수업을 오가는 학생들로 북적거렸고 그들의 가방은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뛰어가는 발걸음에 맞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화롭고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겉모습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 연구실은 안보학 교수님답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한 벽, 아시아의 정치적 경계가 표시된 지도, 그리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큰 창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시고 책상 맞은편에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하셨어요. 차 한잔 할래요? 라며 벌써 구석에 있는 전기 주전자를 손에 잡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 익숙한 차 한 잔의 의식이 곧 시작될 어려운 대화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바랐어요. 차를 마시기 시작하자 이 교수님께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60년 전만 해도 교수님이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지역이 폐허였어요. 한국 전쟁이 모든 걸 파괴했죠. 그 사진 속에는 무너진 건물, 텅 빈 거리, 남은 짐을 챙겨가는 사람들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봐요. 교수님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분과 나란히 서서 구름을 향해 솟아있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냈어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죠. 그분들은 자신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때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교육과 노력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염려스러운 기운도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바꿔주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 말이죠. 교수님은 동아시아 지도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으셨어요. 여기 우리의 위치를 봐요 하며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키셨어요.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죠.
그 너머엔 역시 핵무기를 가진 중국이 있어요.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우리는 그 한가운데 끼어 있어요. 우리 차전에서 올라오던 김도 멈췄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시 차를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대화의 무게가 우리를 그대로 자리에 붙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가끔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 생각만 하게 돼요. 만약 미국이 철수한다고 결정한다면, 만약 그들의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서가로 가셔서 여러 학술 논문과 보고서를 꺼내셨죠. 요즘 내 학생들이 매일 이 질문들을 해요. 자기 미래, 가족을 걱정하면서 왜 한국은 우리 이웃들이 가진 무기를 가질 수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아직 더 할 말이 남아있음을 느꼈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예요.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겠죠.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의 교역을 중단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교수님은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지구본을 손으로 천천히 돌리셨죠. 한국의 성공은 세계 무역에 달려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의 휴대폰, 자동차, 전자제품을 팔고 있죠. 우리 문화산업도 수백만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재가 가해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후 햇빛은 점점 희미해지며 연구실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지며 사색에 잠긴 듯 했어요. 이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단지 무기나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로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다른 이들의 보호를 믿을지 아니면 스스로 그 책임을 질지의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딜레마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국민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연구실을 나와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한국의 선택이 지닌 무게를 다시금 느꼈어요. 캠퍼스는 조용해졌지만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건물들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정부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회에서, 가정에서. 한 나라 전체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와대 같은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침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고 파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보안을 통과해 걸어 들어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회의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군 장성들은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정부 장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졌고 경제자문들은 서류를 뒤적였어요. 저는 벽 쪽 자리에 앉아서 경청할 준비를 했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은 인상적이면서도 소박했어요. 중앙에는 큰 나무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태극기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을 둘러싼 산들이 보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서울 시내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첫 발언은 박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그가 일어나자 그의 훈장들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어요. 대통령님,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또렷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미국은 선거 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중국은 매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요. 그는 잠시 멈춰서 청중이 그의 말을 되새기게 했어요. 우리도 자체적인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방 안의 얼굴들을 살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찡그렸죠.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김 경제부 장관이 일어섰어요. 박 장관보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그에 못지않게 강단이 있었죠.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말했어요. 핵무기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벽 화면에 차트가 나타났어요.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들은 우리와의 무역을 중단할 겁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을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논쟁으로 들끓었어요. 한 젊은 경제자문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는 제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그들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 군 대령이 반박했어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독립의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발언자들 사이를 오가며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있었죠. 기술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는 지식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교부 장관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동맹국들을 잃게 될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떠나고 일본도 우리를 등질 거예요. 우리는 고립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고립된 상태 아닌가요? 누군가가 뒷자리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어 있는 걸 봤죠. 이건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관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었어요. 방 안에는 역사의 무게가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침략을 당했으니까요. 모두 전쟁과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윤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잠시 동안 그는 그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몸을 기울여 그의 말을 들으려 했죠.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던 이야기,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야기, 우리나라가 불타는 걸 지켜보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는 방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재건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는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꿨는지요. 그는 천천히 테이블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핵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다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강하지만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요.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더욱 힘주어 말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무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해 타인의 보호 아래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독립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말입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각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경제와 동맹,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겁니다. 반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의 안전과 독립,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각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날 저녁 청와대를 떠나면서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회의는 결론을 내지 않고 끝났지만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무기나 안보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나라의 영혼, 정체성, 그리고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였죠. 서울의 불빛이 저를 집으로 인도했고 저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안전을 택할지, 주권을 택할지, 번영을 선택할지, 아니면 힘을 선택할지요. 이 결정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는 이번 결정을 얼마나 한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줬죠. 위로는 도시의 밝은 불빛이 어두워지는 하늘에 반짝였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퇴근길에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런던이나 다른 대도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에 들러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밥 위에 야채와 고기가 올라간 그릇을 젓가락으로 비비면서 한국이 두 가지 다른 미래를 어떻게 섞어보려 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미국의 보호 아래 머무르는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미래였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일주일 전에 만난 국방 전문가 김 박사님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20분 뒤 강남역 근처의 현대적인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김 박사님은 20년 넘게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해오신 분이라 경험이 묻어나는 회색 머리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리처드슨 교수님, 아메리카노를 저으시며 그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핵무기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매달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 옆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 그들은 우리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해군은 매년 더 커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와대에서 본 지도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주변에 배치된 수많은 핵무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핵무기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의 휴대폰, 자동차, 전자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김 박사님은 슬프게 웃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 한국을 부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미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카페 창밖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지나가며 웃고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선택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어요. 저 학생들을 보세요. 김 박사님도 저를 따라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이제는 부강해졌고 강해졌어요. 하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여론조사를 보여주셨어요. 젊은 한국인들의 60%가 자체 핵무기를 갖는 것에 찬성해요 라고 설명하셨죠. 더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카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장인들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연인들은 디저트를 나누고 학생들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한국이 내릴 결정의 무게가 제게도 느껴졌어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나요? 김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교수님,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해요.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죠. 그날 밤 늦게 저는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강변 산책로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소풍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죠. 각 불빛이 한국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가정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자립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의존에 가려진 취약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강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배들을 보며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은 강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이제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그 성공을 걸고 갈 용기가 있는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때 다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런던에 있는 동료들이 오늘 제가 배운 것에 대해 물어보는 메시지였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한국에서 느낀 자부심과 걱정, 강함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군사 전략이나 국제관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영혼, 그 정체성,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서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분명 한국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겪은 분들일 거예요. 이제 그들의 나라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죠. 한국은 핵 독립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동맹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갈까요? 이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남산 서울타워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어요. 떠나기 전에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해가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전망대에 올라서니 거대한 퍼즐처럼 서울 전체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유리 고층 빌딩들이 곡선 지붕을 가진 옛 절들과 나란히 우뚝 서 있었고, 한강은 파란 리본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어디를 보든 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느껴졌어요. 차들로 가득한 고속도로,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 크레인들,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들까지. 저는 노트를 꺼내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서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변했죠. 한국은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가 여기저기에서 보였어요. 사람들 손에 들린 삼성 휴대폰, 도로를 달리는 현대차,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동안 나눴던 진지한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정부 관계자, 대학 교수,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들의 나라가 맞닥뜨린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 자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 같은 동맹국들을 계속 믿고 안전을 맡길 것인가. 청와대에서 열린 긴장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분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대신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의존하면서 취약함을 가릴 것인가. 멀리 북한과의 국경이 아련하게 보이는 북쪽을 바라보며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핵을 가진 나라였죠. 한국은 핵을 가진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방금 전날 만났던 방위 전문가 김 박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출국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1시간 뒤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둘이 마주 앉았어요. 데이비드 씨,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웃 나라들이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고 주요 동맹국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네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맞아요.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역사 대부분을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 핸드폰을 확인하는 회사원들,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면
경제 제재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의존의 안전을 지킨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안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짐을 싸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중간 강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정한 독립을 이룰 것인가. 호텔 창문 밖으로 보니 노을이 서울의 빌딩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 반짝이는 빌딩들 속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의 택시는 한국 전쟁 기념관 앞에서 신호에 걸렸어요. 오래된 탱크와 비행기가 전시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아픈 과거가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독립과 자부심,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국 외교부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핵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일어서서 말하려는 거였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거야.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